네, 1월 12일 NH투자증권 모닝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51% 상승한 36,252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1.4% 상승한 15,153포인트, S&P 500은 0.92% 상승한 4,713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상당히 좀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파월 의장의 이제 청문회 때문에 좀 올랐었고, 파월 의장은 이제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이 시작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시장이 예측 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날 유가가 상당히 좀 급등을 했었는데요.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0.59% 상승했고요. 리비아는 2.59% 상승, 루시드는 8.99%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도 일제히 상승 마감하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전략 인사이드 권하민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환율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달러는 봄에 사세요라는 거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 레벨이 1,200원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달러 자산 매수에는 좀 비싼 감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1분기 말, 2분기 초에 순환적인 원화 강세 전망하고 있어서 이때를 이제 달러 매수의 적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경상수급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원달러 환율이 1,200원까지 올라오면서 나홀로 약세였죠. 다른 이머징 통화는 견조했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가 12월 무역 수지가 소폭이지만 좀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이제 워낙 약세인 건데 사실은 이게 이제 계절적인 요인으로 봐야 되거든요. 12월, 1월엔 겨울철 에너지 수입 증가로 이제 흑자 폭이 좀 줄어드는 게 관찰이 되고 특히 수출 전체로 보시면은 연말로 갈수록 이제 수출 금액이 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좀 많이 부진했는데 이 계절적인 요인은 이제 4, 5월로 갈수록 회복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연준의 긴축 재료가 이제 이야기됐다라고 하지만 달러 지수도 역시 추가 강세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미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 이제 세 차례 할 거다라는 게 반영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달러 강세 그리고 다른 이머징 통화가 좀 견조한 상황에서 원화의 혼자 나홀로 약세는 사실 이제 오버슈팅의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분기 평균 1,170원까지 이제 내려올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때를 달러 매수의 적기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하반기 장기적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수급상의 이유인데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원화 환율이 이제 변동성이 큰 이유는 결국 수급 금융계정과 관련이 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내국인의 해외 자산 취득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 결국 지금 달러 순공급을 계산해 보면 경상수지에 이제 외국인의 국내 투자 더하기 이제 빼기죠. 이제 내국인의 해외 자산 취득 이게 이제 빼줘야 되는데 결국 이러한 순공급이 이제 지난해 고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저희가 이제 달러 순공급을 이유로 점진적인 원화 약세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마도 그렇게 이제 순환적인 원화 강세 때가 달러 매수에 적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지금 중국은 박인금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홍콩 시장 관련 얘기입니다. 2021년 중국 정부의 일부 산업 규제, 사교육 금지, 부동산 기업의 디폴트 우려 등 여러 가지 이슈로 홍콩 항생 지수는 14% 하락하면서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장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2분기부터 홍콩 자사주 매입이 활발해졌는데 특히 하반기 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 정보기술, 부동산, 건설, 소비 등 주가 조정이 두드러졌던 업종들에서 주로 자사주의 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 해가 바뀐 2022년에도 자사주 매입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샤오미, 텐센트, 징동, 알리바바, 평안국닥트 등이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2008년 이후에 홍콩 주식시장은 총 5차례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경험했는데 모두 약세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항생지수와 자사주를 매입한 기업 수는 여개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이 대규모의 자사주 매입은 시장의 단계적 저점을 암시하며 그 이후에 시장 상승을 동반했습니다.
홍콩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정부에 대한 불신, 미중 간 갈등 등 정책과 정치 리스크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다만 인터넷 업종에 대한 정책 가이드가 2021년에 이 자본 내 무질서한 확장 방지에서 올해는 이 교범화 하에서의 발전으로 바뀐 만큼 정부의 규제 리스크는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극도로 악화된 센티먼트로 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상존하나 현 시점에서는 이 홍콩 주식시장의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는 업사이드 룸이 더 열려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정현순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2021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잠정 설치량이 나와서 자료를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21년 재생에너지 설치량은 4.8기가와트로 전년 대비 11% 정도 감소했고요. 태양광이 4.4기가와트로 문재인 정부 이후에 태양광 중심의 보급 확대 추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볼륨이 조금 감소한 이유는 태양광과 풍력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수익성 하락, 그리고 이제 규제 강화, 그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까지 좀 작용해서 전년 대비 설치량이 좀 둔화되었습니다. 주가들도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었는데요. 하지만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 환경은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해상 풍력의 펀더멘털은 개선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수익성 개선이 조금 기대가 됩니다. 일단 수익 창출의 가장 핵심 요인인 전기 판매 가격과 REC 가격이 조금씩 반등하고 있습니다. REC 가격은 RPS 비율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이 29,200원에서 최근 메가와트당 4만 원까지 상승했고,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서 최근 S&P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서 재생에너지 발전소 수익성은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상풍력 TF도 개최했고, 향후에는 지금 풍력 특별법도 제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내 프로젝트는 현재 49개의 프로젝트,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있고요. 총 13.1기가와트 규모가 신규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 착공 시점이 2023년인데 빠르면 2022년 하반기부터는 일부 프로젝트가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 국내 건설사나 풍력 기자재 기업들의 실적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카카오게임즈 안재민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카카오게임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목표 주가 13만 원에서 11만 원 5천 원으로 하향하지만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딘의 매출 하락이 조금 불가피하고요. 근데 다만 이게 이제 뭐 출시가 거의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향 안정화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딘 자체는 사실 뭐 안정화가 되지만 또 대만 출시가 올해 한 상반기 말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연내 일본 출시까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오딘의 개발사인 라이온하트가 이제 연결 기준 실적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 실적을 보시면 올해 대비 21년 대비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좀 보여줄 예정인데, 그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지금 글로벌에서 메타버스나 NFT 그리고 P2E 같은 이제 신규 성장 사업으로 좀 적극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전 이제 CEO인 남궁훈 대표가 지금 카카오 전체 이제 미래 신사업을 담당하는 쪽으로 움직이셨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전체 카카오 입장에서도 이제 게임과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제 게임즈 역할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작들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P2E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신작들이 조금 없는 편인데, 반대로 카카오 게임즈는 P2E 관련된 게임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신작들도 좀 많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최근 좀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4분기 실적이 조금 슬로우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존 추정치 대비 영업이익 조금 하향 조정했고요.
그 라이온하트가 일단 연결 기준 편입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크고 22년부터 정상화된다라고 보고 있고 관련돼서 뭐 마케팅 비용이나 인건비 같은 것들은 조금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현대차, 기아, 조성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현대차 4분기 실적 프리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생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에 매출액은 30조 원을 조금 하회할 걸로 보이고요. 영업이익도 1조 7천억 수준으로 컨센서스보다는 하회할 걸로 보이는데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이제 외형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이제 고정비 부담이 커진 게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의 4분기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4분기 글로벌 판매, 출고 판매인데 이게 생산이랑 가장 비슷한 숫자인데요. 95.2만 대로 지금 16.4% 정도 줄었고 통상 4분기가 생산이 가장 많은 계절적인로는 생산이 가장 많은 구간인데 지금 2분기보다도 지금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제 가장 컸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에 반영되는 중국을 제외한 도매 판매도 14% 정도 감소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4분기 기말환율이 이제 1,186원으로 예상보다 높게 끝나면서 판매 보증금, 충당금, 환입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기존 대비 영업이익 전망을 하향한 요인인데 이제 환율은 결국은 높아진 환율이 평균 환율을 높여서 이제 1분기 실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21년에 이제 주된 생산 차질 요인이 반도체 수급 이슈랑 코로나19 영향인데 올해는 완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사상 최저 수준의 재고 수준, 그다음에 생산 안정화가 지금 대략 한 3월 정도부터는 3월 원로는 3월 그리고 분기로는 한 2분기 정도부터 좀 의미 있는 숫자들이 나올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분기부터는 좀 실적 개선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액은 한 131조 원, 그 영업이익 8.6조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최대 실적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리스크 요인이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인데 원자재 가격 상승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이제 가동률이 올라가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의 어떤 높아진 부분들이 버퍼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 의미 있는 회복 나타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유지하고요. 다음은 기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도 이제 4분기 상황이 비슷한데 매출액은 17조 원을 조금 하회할 걸로 보이고요. 영업이익도 1조 대략 한 영업이익률도 7%가 조금 안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분기 글로벌 판매가 이제 62.5만 대로 한 10% 정도 줄었는데 전분기인 3분기 대비로는 증가했지만 이제 2분기 판매 규모의 한 90% 수준에 그쳤고요. 그치면서 이제 도매로 연결이 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4분기 도매 판매, 중국을 제외한 도매 판매도 61.2만 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분기별로 보면 4분기가 가장 작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출 자체가 많이 발생하지 못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제품 믹스 개선이나 원달러 환율 상승 같은 요인들이 일부 버퍼로 작용하면서 수익성은 대략 1분기 수준은 유지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은 매출액 가이던스가 도매 기준으로 315만 대가 제시가 돼서 13.4% 성장을 제시를 했는데요. 생산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20%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글로벌 판매 출고는 대략 한 20% 이상 늘어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그 매출액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고요.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들을 대부분 다 커버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80조 원 넘어설 걸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도 6조 원을 넘어설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효과들이 2분기부터 수치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NH 해외 주식 하이엔로 한희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희 해외 주식 정기 자료이고요. 일단 지난 2주간 시장 리뷰 먼저 좀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S&P 500은 지난 2주간 한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기준금리 인상 우려 그리고 양적 긴축에 대한 이런 경계심까지 더해지면서 하락 반전을 하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그 정보기술,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경기 소비재 등과 같은 이런 섹터가 하락세를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고밸류에이션의 성장주의 변동성이 좀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금융, 필수 소비재, 산업재, 소재 이런 섹터들은 플러스 1% 이상 이렇게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52주 신고가, 신저가 종목 수는 180개, 2개 이렇게 각각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일단은 신고가 종목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웰스 파고 이런 금융주들의 이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10년물 금리 상승으로 순이자 이익 개선 기대감 때문에 이런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도 에보트 레버러토리 그리고 서모 피셔 등과 같은 이런 안정적인 실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주가가 양호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주간 1.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중국 내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좀 확대가 되면서 부동산, 통신, 금융, 경기 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하락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동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한 4.9% 정도 상승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상업은행들의 부실 부동산 기업 인수 합병 관련 대출 규제 완화 소식 때문에 상승을 하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52주 신고가, 신저가 종목 수가 각각 15개, 11개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신고가 종목 중에서는 최근에 이제 중국 국제항공과 운달 택배가 주가가 좀 좋았습니다. 중국 국제항공 같은 경우에는 좀 저평가된 항공주에 대한 시장 관심이 좀 확대가 되면서 주가가 좋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운달 택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던 업종 내 가격 경쟁이 좀 완화되면서 주가 반등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저가 종목 중에서는 이제 화봉 스판덱스 그리고 편ang 은행 이렇게 있겠고요. 이 화봉 스판데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피카 우려가 좀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전방 산업 감산 조치 때문에 이제 수요 감소 우려가 주가 약세로 이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평안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부실률 상승 우려가 좀 확대가 되면서 주가가 부진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들 좀 집계를 해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었었고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항생 H주 ETF가 순매수가 가장 많은 종목이었고요. 자세한 이제 리스트는 22페이지, 23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NH투자증권 1월 12일 모닝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